이 프린트 보시면은 첫 페이지에 에너지 전환과 효율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열역학 얘기, 그러니까 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섞어가지고 할 건데, 그 먼저 보시면은 에너지의 종류, 에너지 나와 있죠,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에너지 먼저 합시다.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에너지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정의가 좀 애매하죠. 뭐 에너지의 종류가 그 밑에도 있겠지만, 뭐 화학에너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흔히 일이라고 하면은 과학에서 보통 이 일 보통 뭐라고 표시하냐면 W라고 표시하죠. 힘 곱하기 거리로 정의해요. 이게 일의 정의죠. 어떤 물체에게 힘을 주고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를 만들어주면은 우리는 그 물체에게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어. 뭐 힘을 주고 이동거리 만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 같은 개념을 설명할 때는 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전기 에너지, 뭐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기엔 조금 너네가 이렇게 무리가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W는 F 곱하기 S라는 정의로 다니는 뉴턴 미터죠.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일을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일이라는 행위가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경우 또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라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당연히 전환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전기 에너지를 토대로 이걸 빛 에너지라든지 열 에너지 같은 걸로 전환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에너지를 전환시키거나 또는 그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소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의 단위는 뉴턴미터. 근데 이 뉴턴미터를 우리가 뭐로 바꿔 쓰냐면 보통 줄로 바꿔 쓰죠. 줄. 그죠? 뉴턴미터 대신에 줄 많이 쓰고, 에너지는 단위가 하나 더 있어요. 칼로리란 단위도 있지. 그지? 참고로 1칼로리는 우리가 4.2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알아봅시다. 우리 칼로리 많이 쓰잖아. 뭐 밥 먹을 때, 다이어트 할 때 이런 거 식단 같은 거 보면은 몇 킬로칼로리, 그지? 이런 거를 이제 열량이라고 쓰는데, 보통 열 에너지의 단위고 뭐 칼로리랑 줄의 단위 관계는 잘 나오는, 자주 살다 보면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체크를 같이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에너지의 종류죠. 에너지의 종류는 일단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자, 이게 물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친숙한 에너지잖아. 역학적 에너지. 자,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있고, 10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EK, 운동 에너지 EK라고 쓰죠. 자, 운동 에너지는 정의한 식이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2분의 1 mv 제곱. 자,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나누기 2 하면은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는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요거는 우리 EP라고 쓰시고, 얘는 크기를 mg 곱하기 h로 표시를 하죠.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잠재된 에너지인데, 뭐를 잠재시키냐면 운동을 잠재시키죠.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질량이 m짜리인 물체가 높이 h인 곳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럼 얘는 당장은 에너지가 없어 지금. 하지만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앞으로 얘는 뭘 할 수 있냐면 운동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얘가 놓여지는 순간 얘는 아래쪽으로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속이 될 것이고, 그가 쭉 내려와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에는 속도를 가지고 있죠.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고, 질량이 있으니까 속도도 있고 운동 에너지가 표시되지. 다만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됐죠. 너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서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왔다 갔다 바뀐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에너지가 전환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로 전환되고,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에너지를 우리 역학적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시면 돼요. 사실 이 파트는 이게 주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학교 보니까, 내용 보니까 뭐 장대 높이 뛰기 이런 거 나오던데, 그죠? 뭐 장대 높이 탄성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도 탄성력에 의한 게 있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각각 달라요. 이거는 탄성체는 우리가 이제 물체가 모양이 변했을 때 다시 자기 자신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탄성적 성질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것도 포텐셜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과 중력 포텐셜은 결과적으로 잠재되어 있다는 뜻이죠. 용수철에 잠재시키냐 아니면 이렇게 높이의 중력에 잠재시키냐 이 정도의 차이뿐이지 사실 이게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 합이 뭐 보존되고 전환된다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틀에 들어가요.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전기 에너지인데 전기 에너지. 자, 전기 에너지도 우리가 이제 송전 같은 거 배웠을 때 좀 간단하게 많이 얘기했었죠, 이거. 전기 에너지는 일단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식 자체가 E는 V, I, T라고 정리해요. 식 자체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 V라는 건 전압이죠. I는 전류고요. 이 V랑 I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묶어서 전력이라고 썼어요. 전력 P라고 썼죠. 전력은 P라고 쓰고 V 곱하기 I로 표시했죠. 자, 이거는 우리 뒤에 송전도 나오지만 여기서 전기 에너지로서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좀 자세하게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다시 한번. 자, 일단 우리가 전압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어요. 전압은 기호를 V라고 쓰고 뜻이 뭐냐면은 Q분의 W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게 전압의 정의야.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우리 송전 때도 나오니까 이거는. 자, Q가 뭐냐면 전하량이죠. 전하량. Q는 전하량의 뜻을 가지고 있어. 전하량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보통 1 쿨롱 이런 말을 쓰거든. 1 쿨롱 이렇게. 사실 이거를 따지는 거는 전하량은 전자들을 몇 개를 모아놓고서는 몇 개가 아니죠. 되게 많이 모아놓죠. 전자를 모아놓고서는 그 모아진 양을 합쳐서 우리 1 쿨롱이라고 정의한 다음에 1 쿨롱이 W 할 수 있는 일의 양 또는 뭐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W는 에너지라고 봐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W랑 에너지 같은 거야. 일은 에너지랑 같은 개념이니까 결국에 얘를 우리가 말로 표시하면은 전압은 1쿨롱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 또는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류가 있어 또 전류는 우리가 I라고 쓰고 얘는 T분의 Q라고 정의하죠. 얘는 뜻이 뭐냐? 1초에 초당 이동하는 전하량, 전하의 양을 우리는 전류라고 정의하죠. 따라서 뭐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은 예를 들어 1V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1쿨롱이 1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1A다.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니까 1A다 이러면은 1초 동안 1쿨롱만큼의 전하들이 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의가 되죠. 따라서 이 둘을 곱해버리면은 전압과 전류를 두 개를 곱해버리면은 Q끼리 지워지거든 지금 그죠? V 곱하기 I를 하면은 V 곱하기 I를 하면 남는 건 T분의 W가 남아요. T분의 W. 즉 우리는 이 T분의 W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률이라고 했죠. 일률. 1초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또는 하고 전환되는 에너지의 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초 동안 전환시키는 에너지의 크기. 그래서 1률이라고 했고요. 이걸 우리는 기호를 P라고 쓰고 영어로는 파워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워라는 개념은 일률의 개념이야. 1초에 1 얼마나 할 수 있어? 이런 뜻이거든. 따라서 자 일률을 P라고 쓰고 그 값이 의미는 전력, 전기에선 전력이라고 쓰는데 전압 곱하기 전류를 표시하고요. 여기다 시간을 곱하면 전기 에너지 총 사용량이 나온다. 자 일률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와트 쓰죠. 와트를 쓰는데 자 봐봐. 너네 가전제품이나 핸드폰 충전기 아니면 노트북 어댑터 뭐 이런 어떤 전기기구 장치들을 보면은 거기에 막 여러 가지 그런 수치들이 써 있잖아. 예를 들면 전격 전압 220V. 우리 220V 전기 쓰고 있으니까 전압을. 그리고 거기에서 뭐 전격 출력 뭐 5V, 뭐 12V 아니면 전격 전류 뭐 5A, 5mA 이런 거 막 써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써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10W 이렇게 써 있어요. 10W 너무 작나? 100W 할까? 100W? 100W라고 써 있어요. 100W는 뜻이 뭐냐면은 100W는 뜻이 1초에 100줄씩의 에너지를 소비해요. 또는 소모해요. 전환시켜요. 이런 뜻이잖아. 그럼 1초에 100줄이라는 걸 100W라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형광등이 100W야. 형광등이 100W라는 얘기는 이 형광등은 현재 1초에 100줄씩 에너지를 바꿔주고 있어. 전환시켜주고 있죠.
전기 에너지를 빛이나 열 에너지로 합쳐가지고 전환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런 100W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곱하기 100W에다가 이 전력에다 곱하기 시간을 하는 거죠. 시간을 예를 들어 1분을 켰다. 1분은 60초니까 60초 동안 사용한 거야, 얘를 갖다가. 그럼 100W짜리를 60초 키면은 얼마 쓰냐? 6000줄 쓰는 거죠.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양을 계산할 때는 VIT,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줘서 계산하더라. 이런 정도 체크만 하시면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거는.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파동 에너지. 파동은 뭐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뭐 이런 정도로 좀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물질에 흡수돼서 온도를 높이거나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뭐 대표적인 빛 에너지 하면 우리 광합성도 생각할 수 있겠고, 태양열, 태양광 발전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빛 에너지, 파동에 대한 이야기야. 그다음에 소리 에너지, 소리도 이제 에너지죠, 일종의. 소리 같은 경우나 빛 같은 경우는 이건 기본적으로 진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동. 어떤 특정한 진동을 우리는 소리 또는 뭐 빛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동을 많이 하면 빛이 되는 거고 진동을 적게 하면 소리가 된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진동 같은 경우는 조금 구분을 해줄 게 뭐냐면은 그냥 진동 자체로서 보면 파동이거든. 근데 만약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진동을 할 수가 있어. 질량 체계들이. 그럼 그건 운동 에너지로 보는 거야. 일종의. 그러니까 진동 자체, 그러니까 의미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파동은 질량이 없고 실체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냥 에너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파동에 대한 어떤 진동 그 자체를 소리나 빛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물체들, 이런 애들이 진동을 한다. 그러면 진동은 이렇게 제자리에서 떨림을 하는 거거든. 이런 경우는 이걸 운동으로 취급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동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뭐 주의하시는 게 좋아. 예를 들면은 이따 나오겠어. 핸드폰이 진동을 해요. 핸드폰의 진동, 윙 울리잖아. 이렇게. 그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를 취급하는 거죠. 그걸 파동이라고 취급하진 않아. 하지만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소리는 또 진동, 파동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 진동이 좀 애매해요, 요거는. 그리고 열 에너지. 자, 우리 이따 열 에너지를 많이 다룰 건데, 물질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낮은 물질로 이동한다. 자, 열 에너지는 우리가 이거 뭐 열량이라는 말도 쓰죠. 열량. 그리고 보통 얘는 Q라는 기호를 쓰거든. Q. 열량은 Q라는 기호를 많이 쓰고,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열 에너지. 열 에너지도 사실 너희들이 정의하기 좀 어려운 개념이야. 열이 많다, 뭐 열이 적다 이런 표현도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온도가 높다와 열이 많다는 같지 않은 개념이고, 그러니까 온도와 열을도 구분해 줘야 되고, 열이 많다 적다라는 개념도 사실은 5개념인데, 열 에너지는 그냥 끊임없이 뭔가 그 흐르는, 움직이는 어떤 그런 에너지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 예전에는 그 온도 변화를 시키는 에너지, 온도 변화를 시키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Q는 C, M, 델타, T라는 게 하나 있었죠. 이거 들어봤죠? 시멘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암탉 막 이런 거 외우지 않았나? 이게 Q가 열량이죠. 열 에너지의 양은요. C가 뭐냐면 비열이죠. 비열. M은 질량. 그리고 얘는 델타 C는 온도 변화겠지. 온도 변화를 시키는 에너지 크기 이렇게 구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상태 변화라는 게 있어. 상태 변화. 상태 변화열이라는 게 있는데, 뭐 기화열 이런 거 들어봤죠? 액체가 기체로 갈 때, 기체가 뭐 액체로 갈 때 이런 것들. 이거는 Q는 M, 뭐 L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거 몰라도 될 것 같아 그냥. 상태 변화하는데 에너지 많이 필요하냐? 뭐 이런 거 비열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열 에너지에 대한 크기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 다섯 번째. 화학 에너지. 이 화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학 에너지는 대표적으로 뭐 있냐? 음식물 화학 에너지를 취급할 수 있겠죠. 그죠?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거 이거 우리 먹으면은 그 음식물을 단위를 뭐라고 써 여기. 얘는 이제 열 에너지라고 단위를 같이 쓰잖아. 칼로리. 그래서 뭐 얼마를 먹으면 300칼로리, 300kcal 이런 거 해가지고 음식물이 낼 수 있는 열 에너지 양으로 환산한 값이 칼로리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물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면은 그 음식물에 들어있던 화학 에너지를 분해해서 세포들이
분해하면서 열도 발생하고요. 생명체를 움직일 수 있는 뭐 생각도 하고 근육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우리 몸의 기관들이 쓰는 이런 생체 에너지, 이런 ATP라고 하는 생체 에너지 형태로도 가는데 이런 게 이제 화학 에너지에 해당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화학 에너지 또 대표적인 게 화석 연료. 화석 연료가 바로 또 화학 에너지죠. 화석 연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애들이 화석 연료인데, 우리 이것도 배웠던 얘기죠. 화석 연료가 지금 화학 에너지인데 얘의 원래 소스는 뭐니? 화석 연료의 소스는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로부터 식물이 태양빛 흡수해서 빛이죠. 그러니까 빛 에너지 여기다 쓰면 이 태양 에너지라는 건 결국 빛, 열도 아니고 빛을 갖다 얘기하는 건데, 태양빛을 받아서 식물이 광합성 해가지고 유기물로 합성해. 유기물 합성된 게 바로 화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걔가 죽어가지고 뭐 땅에 묻혀가지고 석탄화작용 받아서 만들어진 것들이 현재 화석 연료가 된다는 거. 그지? 이거는 아마 그 1학기 기말 때 우리 에너지 근원 같은 거 했을 때 태양 에너지 이동 이런 거 배웠을 거야. 그리고 또 뭐 있어? 자동차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 배터리도 들어있는 것도 이제 화학 에너지로 취급하죠. 리튬 이온 배터리 이런 것들. 그래서 리튬, 그러니까 원래는 전기 에너지인데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는 거죠. 배터리 자체가. 그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6번은 핵 에너지네. 핵 에너지도 배웠던 내용이네요. 핵융합. 핵융합 에너지. 그 수소가 융합하는 거 있었지. 11짜리 수소가 4개가 융합돼서 하나에 24짜리 He 헬륨으로 바뀌고 질량 델타 M만큼 사라져요. 요 사라진 질량은 어디로 갔니? 에너지로 가죠. 사라진 질량은 에너지로 가요. 요걸 설명하는 관계식이 하나 있었네. E는 델타 MC 제곱이라고 하는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E는 MC 제곱.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핵에 결합돼 있던 에너지가 이제 반응을 하면서 핵 반응을 일으키면서 에너지로 나가죠. 빛이나 열 에너지 같은 형태로 파동 에너지겠지? 파동 에너지로 나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나중에 나와. 너 기말 때 배울 거야 아마 요거는. 이 핵분열 에너지. 핵이 분열하면서도 에너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핵 반응이라고 하거든. 핵이 융합하거나 분열하는 거. 그러니까 작은 덩어리의 핵들이 융합하면서 에너지를 내거나, 또는 큰 덩어리의 핵들이 분열하면서 또 에너지를 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라늄이 느린 중성자 하나를 흡수해서 얘가 바륨이라는 원소와 플러스 크리톤이라는 원소로 2개로 분열이 돼요. 그러면서 3개의 중성자를 방출시키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델타 M만큼 질량이 또 사라지고, 이 사라진 질량은 다시 에너지로 방출나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이거 아마 나중에 반응식 나올 거야. 원자번호 92번에 질량수 235짜리 우라늄이 있어. 얘가 분열을 잘하죠.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리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원소.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 그냥 지각에 이렇게 풍부하게 있는 이런 원소들 중에서 안정적으로 가만히 존재하는 애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가 바로 우라늄이야. 원자번호 92번. 너네 플루토늄도 알고 있을 거야. 플루토늄도 원자력 발전? 플루토늄 원자력 발전 안 하지. 플루토늄도 하는구나. 플루토늄 이제 폭탄에 많이 쓰는데, 플루토늄이 원자번호 94번이거든. 근데 걔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아. 얘는 불안정해서, 94번짜리 불안정해서 존재하지 않는데, 우라늄은 그냥 자연 상태의 우라늄 광석 같은 형태로 존재도 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분열시키면 에너지 나온다. 이렇게 해서 핵 에너지, 핵에 결합된 에너지. 뭐 이런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교재에 넣어놓은 에너지는 이런 거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죠. 생체 에너지라는 것도 있을 거야. 생명체, 우리가 이제 막 근육 운동하는 거, 뭐 팔 움직이고, 혈액 돌고, 심장 뛰고, 뭐 뇌에서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에너지를 소비하거든. 그런 거는 생체 에너지, ATP라는 물질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뭐 등등등 되게 많아요. 에너지들이. 근데 일단 기본적인 대표적인 건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체크할 거 있는 사람? 학교에서 폰 배터리도 화학 에너지. 폰 배터리도 제로하우스 열심히 했다고? 그래, 제로하우스도 이제 나도 열심히 할 거야. 제로하우스 조금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제로하우스. 그리고 또 뭐 있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치? 이따가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야. 짜잘한 것들 있지.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고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암기 꼼꼼하게 다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요, 그 에너지 전환 있죠. 에너지 전환. 이제 에너지의 전환이 나와. 에너지는 서로 뭐한다? 전환된다. 다른 형태에서 다른 형태가 바뀌죠. 에너지가 전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폭포, 반딧불이, 번개나 화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물 섭취, 그 다음에 자동차, 전열기, 롤러코스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은 그 역학적 에너지나 뭐 이런 에너지들의 전환 관계가 나와 있잖아.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이거는. 자, 에너지가 전환된대요. 에너지가 전환된다는 얘기는 형태가 바뀌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 아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자동차, 핸드폰, 휴대전화. 핸드폰이 하나 있어. 스마트폰이 하나 있는데, 이 스마트폰의 에너지 전환 관계를 좀 보자. 간단하게. 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에너지는 배터리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 배터리는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죠. 배터리의 에너지 형태는 화학 에너지였을 거야. 근데 일단 그 전에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에너지가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로 가기 전에 우리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기 전에는 전기 에너지가 있었을 것이야. 그치?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요소들은 또 뭐야? 발전기죠. 발전소. 발전기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줄 거거든. 발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 때 뭐를 이용해서 만드니? 뭐 예를 들면 수력발전소는 물의 낙차를 이용하죠.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들어가겠지. 여름방학 때 우리 배웠죠. 발전기가 만드는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야. 발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발전기도 전기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장치죠.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니까 이것도 에너지 전환 관계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 없던 걸 생겨나게 하지 않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뭐 핵에너지도 있겠네.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열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전 단계 너무 거꾸로 가다 보면 끝도 없이 가는데 화력 발전을 해볼까? 화력 발전. 화력 발전소는 화석 연료. 화석 연료 태양 에너지부터 왔죠. 태양 에너지부터 온 화석 연료가 유기물의 형태로 화석 에너지, 그 화학 에너지로 저장돼 있고 이 화학 에너지를 이제 태워서 열 에너지로 바꾸죠. 그럼 열 에너지를 바꾼 다음에 그 열을 또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꾸죠. 역학적 에너지. 그럼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가 다시 한번 전기 에너지를 또 만들어주죠. 이렇게 에너지가 쭉 바뀌어가지고 여기 일단 전기 에너지까지 온 거 하나랑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구나. 배터리 형태로 저장돼요. 이걸 쓰고 있어 우리가. 그럼 쓰면은 스마트폰에서부터 파생되는 에너지 되게 많죠. 빛 에너지, 화면을 보고 있어. 소리 에너지, 뭐 음악 소리 나고 뭐 벨소리 나고 하잖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열 에너지. 핸드폰 오래 사용하다 보면 뜨거워져요. 그리고 뭐 운동? 진동 에너지 이런 거. 스마트폰이 울릴 때 뭐 이런 거 진동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이 정도면 다 하나? 거의 대부분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이런 형태로 전환되는구나. 결국 화학 에너지로부터 전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소스는 전기로부터 왔을 것이고 전기 에너지 또 소스는 다른 쪽에서 있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돌아요. 왜냐면은 자 이게 화석 연료로 갔을 때 우리가 태양 에너지로부터 왔다는 거 알지만 태양 에너지는 또 어디서부터 온 거야? 또 핵 에너지부터 온 거잖아. 핵융합하면서 에너지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핵 에너지 또 어디서 왔을까? 언젠가 또 원소들이 합성되면서 만들어진 에너지 결합되면서 들어갔겠지. 계속해서 에너지가 전환되고 순환돼요. 이게 에너지 전환이야.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해서 전환이 되는 때 에너지 전체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보존이 되죠. 보존. 에너지 보존. 에너지의 총량은 또 보존이 돼요.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물리를 배우면 보통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이거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바뀌게 돼요. 형태가 바뀌는 거지. 근데 그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되어 있어. 우주 전체의 에너지 총량은 보존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용하는 에너지들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결국엔 돌고 돌고 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에너지가 전환되고 보존되고 이러면 다 끝나고 되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에너지가
에너지가 총량이 보존된 상태에서 전환될 때 이 전환되는 에너지 중에서 일부가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가 있겠지만 또 뭐가 있어? 쓸모없는 에너지가 또 있어요. 쓸모없는 에너지. 우리한테 불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이런 쓸모없는 에너지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우리는 항상 마찰이라든지 저항 같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상에서 항상 쓸모없는 에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쓰는데 우리가 열 에너지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 그치? 열은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난로로 쓸 것도 아니고 열이 필요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쓸데없이 열 에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동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에너지가 전환될 때는 이런 쓸모없는 형태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총량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바꾸고 쓰다 보면은 쓸모없는 형태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좀 아껴 써야 되고, 뭐 에너지가 되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좀 효율을 높여야 되고 아껴 써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단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전환될 때 뭐를 알아야 돼? 에너지 전환 효율을 알아야 돼. 에너지 효율. 효율이라는 개념을 배우죠, 이제. 에너지 전환 효율. 그래서 요게 이제 연력학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설명을 합니다. 요 에너지 전환 효율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거기에 나머지 내용들 뭐 큰 내용은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칠판을 좀 지우고 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고 뭐 질문할 거 있니 혹시? 이거 한번 볼까? 이거 뭐 이렇게 나중에도 나온 얘기인데, 아니 이게 여기 파트가 있잖아. 되게 웃긴 게 뒤에 너네 단원의 4단원 대부분이 다 그거야. 무슨 뭐 에너지 여러 가지 발전, 뭐 태양 발전, 태양 에너지 여러 가지 발전, 신재생 에너지, 뭐 지속 가능한 발전, 뭐 환경과 에너지 막 다 이런 거거든 내용이. 그래서 다 막 뭐 겹치고 막 내용이 막 섞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할 때 그 한번 보자. 그럼 핵융합 아니다.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죠. 뭐 태양 에너지 소스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핵융합 에너지에서 왔겠죠. 핵이 융합하면서 에너지 방출된 거.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빛에너지의 형태로도 오고 우리가 열 에너지의 형태로도 와요.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아. 태양 광, 그 다음에 태양 열. 따라서 태양 광 발전이 따로 있고요. 태양 광 발전. 그 다음에 얘는 태양 열 발전이 따로 있죠. 열 이용하는 거. 빛과 열을 이용하는 게 각각 달라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뭐겠니? 이거는 태양 전지죠. 그냥 태양 전지. 태양 전지는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라는 걸 이용해서 빛을 직접 뭐로 바꿔? 전기로 바꿔. 이게 특징이야. 얘는 터빈이 필요 없어요. 우리 발전할 때 보면 터빈 들어가잖아. 터빈이 막 회전하면서 이 역학적 에너지를 막 전기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들이 얘는 필요 없어. 직접 빛 흡수해가지고 바로 태양으로 전기로 바꿔버려. 얘는 그냥. 이거랑 유사한 게 뭐냐면요. 그 광합성. 광합성 할 때 음식물 같은 거, 뭐 유기물 만들 때 광합성 있지. 광합성이 너네 뭐 생물 배우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이 엽록체들이 햇빛 받아가지고 거기서 전자 튀어나오면서 그 물질을 만들거든. 그러면서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꿔버려요. 일종의 거기서 전기 에너지 나와. 거기서도 전자들이 이동하거든. 그런 거 있고요. 태양전지랑 계속 광합성의 원리가 똑같아. 거의 비슷해요. 열 발전은 단순하게 거울로 열 모아가지고 그 옛날에 보면 막 돋보기 같은 거로 개미 태워 죽이는 거 있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열을 갖다가 모아줘요, 한쪽으로. 그래서 뭘 하냐면 물을 끓여.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얘는 이제 물을 끓이죠. 물을 끓여서 그 물을 가지고 뭘 하냐, 또 증기를 만들죠. 증기의 운동 에너지,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그럼 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 터빈이 필요하죠. 터빈이라고 하는 그 회전을 얻어내는 장치가 필요해서 이거 가지고 전기 에너지 만들어. 얘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트로 묶을 게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수력 발전 빼고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태양 열 발전 같은 경우는 다 증기를 이용한 터빈, 회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증기, 물을 끓여야 돼요. 얘네들 특징은 핵 발전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도 그렇고 화력 발전도 그렇고 태양 열 발전도 그렇고 물을 끓여서 물을 끓인 다음에 그 증기를 가지고 발전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특징, 이거 두 개를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태양 광 발전과 태양 열 발전,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아예 원리가 달라서. 어떤 게 더 효율이 좋냐고? 효율? 어떤 거? 태양 열이랑 태양 광 중에? 태양 둘 다 별론데. 원래 발전의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태양 모르겠다. 이거 열 발전 효율 얼마나 나올까? 태양 광 발전은 확실한 거는 이 태양 전지가 효율이 아무리 좋아도 15%?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거야. 한 10%에서 15%? 이게 이제 실리콘 순도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열 발전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 근데 열 발전은 우리나라에서 못 하니까 뭐 이 무슨 태양 열을 모아가지고 물을 끓일 정도의 이걸 열을 응집시키려면은 엄청나게 넓은 땅이 필요하거든. 미국이나 이런 사막지대 같은 데다 이제 대규모 발전하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경이 맞지 않아가지고 얘네들은 내가 효율은 잘 모르겠네. 태양열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열 효율. 저 다음 거 보시면요. 다음 거. 여기 아니지? 어디 갔어? 프린트가 어디 갔지? 4페이지죠. 4페이지인데 여기는 이제 열역학 법칙. 자, 에너지의 이용과 열 효율인데 아까 얘기했죠. 열 효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열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열역학 법칙을 좀 알고 있으면 좋죠. 열역학 법칙. 이 얘기가 이제 뭐 그게 조금씩 언급은 했더라고. 뭐 학교 수업에서 보니까. 이제 1법칙이 뭐냐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열역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역학이라는 거 물리원에서 나오죠. 이게 물리원에서 나오는데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Q는 공급한 열 에너지죠. 열 에너지를 줬을 때 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내부의 에너지, 자기 자신의 스스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플러스 이제 일도 하죠. 외부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열역학 1법칙이야.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떤 기체한테 기체 덩어리가 있을 때 그 기체에게 열을 줘요. 열을 주면 그 기체는 열을 받아가지고 내 온도, 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고 또는 외부에다 일도 할 수 있는데 그 둘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내가 공급한 열만큼 이 전체 합이 일정하게 보존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에너지 보존 법칙, 열역학 1법칙은 단순하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열 효율에 관계된 이야기는 2법칙이야. 열역학 제2법칙은 열 효율에 관련된 법칙이거든. 열 효율. 열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열역학 2법칙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에너지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열역학 2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열역학 2법칙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어. 열역학 2법칙은 사실 내용이 좀 이제 되게 철학적인 요소도 좀 있고 사실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요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열 에너지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흘러가죠. 열 에너지는 스스로 고온에서 저온 방향으로 흘러간다. 어떤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이제 이동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두 번째 얘기는 자연 현상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보통
비가역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가역 과정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비가역 과정은 그 거꾸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 언급만 하고 영법칙도 했어? 영법칙 1, 2법칙을 하긴 했네 근데 그죠? 1, 2법칙을 하긴 했다는 얘기네. 영법칙은 3법칙도 있잖아. 3법칙도 했나? 연력각 3법칙? 아 뭐야 이거. 근데 언급만? 그래 영법칙 있고 3법칙 있어 그냥. 근데 사실 그거는 교육과정에 나온 얘기는 아니어가지고 우리 1법칙, 2법칙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통합과학에서 하긴 좀 이거는 해야죠. 요거는 해야 되는데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단순하게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2법칙은 에너지가 전환될 때 그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우리 아까 했던 현상들이야. 아까 배웠던 에너지들 있잖아. 이 에너지들이 전환되죠. 근데 그 에너지 총량은 보존되고 전환될 때 그게 쓸모없는 형태로 계속 간다 그랬지. 그걸 얘기하는 게 2법칙인 거야. 그러니까 비가역 과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스스로 거꾸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 뭐 컵이 깨졌어요. 컵이 깨졌으면 컵이 거꾸로 다시 원래대로 못 붙죠. 그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물이 쏟아졌어. 쏟아진 물이 저절로 스스로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지 않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일어나는 이 일상적으로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모든 현상들은 거의 대부분 비가역 과정이다. 거꾸로 돌아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역 과정 같은 경우는 거꾸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 그걸 가역 과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체크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은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무질서도, 엔트로피 증가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부터가 이제 말이 안 되죠. 엔트로피, 그지? 무질서도. 사실 전공 같은 경우는 이 무질서도 엔트로피만 가지고도 책이 전화번호부 두께, 전화번호부 안 하고 전화번호 이 정도 두께 나오는 책이 엔트로피 하나만 가지고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의 분량이 나오거든.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단순하게 입자들의 배열이 무질서도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입자 배열, 입자들이 어떤 임의의 공간에 배열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해석하는 뭐 이런 그 내용이거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그냥 무질서도가 증가한대요. 질서가 없어진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질서해진다. 질서가 없어지는 쪽으로 현상이 항상 발생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이 정도 얘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연력학 2법칙의 그 기본적인 같은 맥락의 틀의 얘기는 이거야. 기본적으로. 됐죠? 그리고 그 이제 예들을 몇 개 들어줄게. 여기서. 많이 드는 얘들이죠. 이렇게 그 칸막이가 하나 있고 이렇게 칸막이 구멍을 하나 뚫어놓은 다음에 여기다 빨간색 공을 막 집어넣어요. 이렇게 한 5개 정도 집어넣을까? 그다음 파란색 공을 집어넣어 5개를 이렇게 막 집어넣었어. 얘를 이제 가지고 흔들어요. 막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두는 거야. 그냥 자연 현상 속에서. 저절로 얘네들은 이거 입자라 그럴까? 공기 입자, 기체 입자들, 빨간색 입자, 파란색 입자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요 일반적인 통로를 타고서는 이동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얘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요 녀석들은 어떻게 바뀔 거냐? 요 칸막이 속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거의 뭐 비슷하게 섞이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충 섞일 거라고 이렇게 섞일 것이다. 이제 이게 질서가 있다는 뜻이죠. 이게 질서가 있는 쪽이고 시간이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무질서해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입자들의 배열이 우리 어떤 이런 현상들은 항상 입자들의 배열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항상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스스로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가지 거꾸로 이렇게 무질서하게 두면은 지가 스스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뜻이야. 절대적으로. 모든 자연 현상들이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이런 내용이죠. 이게 비슷한 얘기들이야. 또 비슷한 것도 하나 있으면은 뭐 칸막이 같은 거, 물 칸막이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칸막이를 이제 놓고서는요. 여기다가는 빨간색 따뜻한 물을 막 집어넣고 여기다가 파란색 물을 집어넣었어.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차가운 물, 따뜻한 물, 차가운 물을 구분해 가지고 놨어. 근데 얘를 갖다가 칸막이를 제거했더니 자연스럽게 이 물들이 섞일 거죠. 자연스럽게 물이 섞여가지고
미지근한 물과 미지근한 물이 됐죠.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될 것인데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질소가 있었죠. 파란색, 빨간색, 뭐 따뜻한 물, 차가운 물로 구분이 돼 있는 상태였어. 입자들이. 근데 얘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섞여가지고 무질서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발생하는 애들은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항상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뭐 이것까지 얘기해주면 같이 에너지는 여기서 고온에서 저온부로만 이동을 한다. 스스로. 차가운 물이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얘네들이 뜨거운 물 쪽에서 차가운 물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해서 결과적으로 미지근해지지. 이걸 놔뒀더니 갑자기 차가운 물 더 차가워지고 뜨거운 물 더 뜨거워지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뭐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뭐 이런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 그 밀폐된 공간 안에다가 향수병을 놨어요. 뚜껑을 열어놨어. 향수병에 들어있는 그 향기 입자들, 향기를 내는 입자들이 요 병 안에 다 모여있죠. 그지? 그래서 이건 질서가 있는 쪽인데 시간이 지났을 때 이 향기를 내는 입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거의 입자들의 배열이 이 공간상에서 고르게 분포하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분포할 수 있는 확률이 뭐 증가한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근데 좀 이게 열효율과는 와닿지 않죠. 약간 원래 그런 거야. 이거는 원래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열효율에 관계된 이야기랑 크게 상관없는데 이제 4번을 좀 보세요. 4번. 이제 이 얘기를 좀 우리가 해야 돼. 자, 4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열 에너지를 1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어. 전환을 시킬 거야. 열 에너지를 1 에너지로 전환시킬 거야. 이거를 우리는 열 기관이라고 합니다. 열기관 또는 엔진이라고 하죠. 보통 엔진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개발이 됐어. 열 에너지를 1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력을 얻거나 또는 뭔가 이제 일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을 개발했어. 그래서 열 에너지를 1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열 에너지를 1로 바꿀 때 이렇게 에너지를 전환시킬 때 이 열을 1로 바꾸는 그 에너지 전환 효율을 100%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이것도 이 법칙의 이야기 중에 하나야. 연력학 이 법칙 중에서 에너지 전환 효율이 100%가 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이제 열기관, 흔히 엔진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녀석들은 맨 처음에 뭐가 개발됐냐면 내연기관 중에서, 그지? 우리 증기기관차가 처음에 발견됐죠. 증기기관이 처음으로 발견됐죠. 되게 뭐 암울한 시대였죠. 근데 이것 때문에 물론 뭐 되게 산업적으로 혁명이 확 일어났는데 내연기관은 뭐냐면 연소를 그 엔진 내부에서 하지 않고 외연기관인데 이거 외연기관 그죠? 내연기관이 말이 안 되지. 외연기관 최초의 어떤 기관 중에서 외연기관이 있어요. 증기기관, 그지? 영화 같은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 이런데 보면은 막 기차 가는데 석탄 두 사람이서 막 석탄 삽으로 막 엄청 떼가지고 불 막 석탄 엄청 떼니까 기차 막 가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기관이 이제 증기기관차, 그죠? 연소를 바깥쪽에서 하는 거야. 기관의 바깥쪽에서, 엔진 바깥쪽에서 연소를 일으키고 실제로 그 구동을 일으키는 부분은 따로 있어. 연소되는 부분과. 그러니까 증기기관차는 딱 기본적으로 그거잖아. 물을 끓여요. 보일러실이 있어가지고 그 보일러실을 물을 끓이는 거야. 석탄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죠. 물이 끓이면은 증기가 나오고 그 증기를 움직이면서 이제 크랭크 같은 거 돌려가지고 이제 돌리거든. 이제 회전을 만들어주거든. 그래서 이제 막 굴러가는 거야. 효율이 안 좋죠, 당연히 얘네들은.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내연기관이 발명되죠. 내연기관은 대표적으로 우리 뭐 현재 많이 쓰는 거야. 디젤 엔진.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디젤은 사람 이름이고, 디젤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거고, 가솔린 엔진은 누가 발명했냐면은 너네 벤츠 알죠? 벤츠, 다임러, 벤츠, 마이바흐 이런 사람들. 그 자동차 벤츠 회사 있잖아. 그 회사 만든 사람이 벤츠인데 얘가 개발한 게 가솔린 엔진이잖아. 그래서 이제 최초로 언제더라? 1900년 초반, 1800년 후반인가? 그때쯤에 이제 처음으로 이 내연기관 가솔린 엔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나오거든. 그래서 상업적인 자동차가. 이제 가솔린 엔진이 개발되면서 열 에너지를 1 에너지로 바꾸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효율을 계산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여기는 대충 알면 되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야. 열기관이라는 거는 봐봐. 열기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엔진이 하나 있으면요. 고온부가 있고요. 저온부가 있거든. 이렇게. 고온부로 열 에너지를 주는 거야. Q1이라는 에너지를 줘요. 저온부로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Q2라는 에너지가 빠져나가. 자, 열은 항상 반드시 스스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진 내부는 뜨겁겠죠. 엔진 내부가 뜨거우면은 엔진 내부로부터 바깥쪽으로, 엔진 바깥쪽으로 이제 열이 흘러나갈 거지. 그래서 있잖아. 엔진룸 내부에다가 열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가솔린 엔진 어떤 원리냐면은 대충 아나? 나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실린더 같은 거 안에다가 피스톤 집어넣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연료를 집어넣죠. 가스 형태로 뭐라더라? 그 이 휘발유 같은 거를 이제 분사시켜요. 기화시켜가지고 분사시키고 공기도 분사시켜가지고 얘를 압축시킨 다음에 불꽃 점화시켜가지고 빵 터지면은 여기 이제 폭발력이 생기지. 폭발력이 생기면서 얘를 밀어가지고 피스톤을 이제 이 피스톤이 밀리면서 여기에 뭐가 있냐? 그 이 크랭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보면 대충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내려가면서 얘를 돌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흔히 말하는 기통, 1기통, 4기통, 6기통 엔진 이런 거 있잖아. 아, 이게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난다 이게. 뭐 하여튼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엔진의 구조, 열기관의 구조는 다 이렇게 돼 있어. 대부분 다. 그래서 연료를 넣고 폭발시켜가지고 압축시키고 폭발시킨 다음에 그 폭발하는 파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얘를 이제 회전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크랭크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열을 공급하고 그 열이라는 게 흘러나갈 건데 얘를 보면은 이 열이 뭐를 바꾸고 있냐면 일을 하고 있거든 지금. 이 피스톤을 팽창시키면서.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일부를 일로 바꾸는 거야. W, 일로. 됐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만들어서 열 에너지를 연소시켜가지고 이 에너지가 나가는 거를 이 과정에서 붙잡아서 일을 시키게 쓰는 거죠. 여기다 W가 이렇게. 이게 엔진의 원리야. 열 효율. 그러면 이때 이 엔진의 효율, 열 효율은 얼마니? 어떻게 계산하니? 그럼 E라고 써요. 열 효율은. 자, E는 봐봐. 열 에너지 공급량이 Q1이고요. 한 일의 양이 W거든 지금. 그럼 이게 열 효율이죠. 그러니까 대충 봤을 때 자, 만약에 100줄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20줄만큼의 일을 해. 얘가 실제로 한 일이 20줄이야. 그럼 나머지 80줄의 일은 여기로 빠져나가겠죠. 마찰 저항 다 무시하면요. 이런 거. 그러면 에너지 당연히 보존되니까 100줄만큼 열을 줬더니 20줄만큼 일을 하네. 열 효율 얼마니? 100분의 20. 이렇게 된 거지. 0.2가 돼요. 곱하기 100 하면은 20%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이 기관의 열 효율은 20%야. 정확하게 자동차의 열 효율은 20%예요. 자동차 자체가 가지는 엔진의 그 효율은 20%가 안 되죠. 사실 20%가 안 되고 지금 막 좀 되게 우리가 그나마 지금 엔진이 이게 100년이 넘었잖아. 거의 100년 가까이 되니까 효율이 좀 많이 좋아져서 20이지 예전에는 진짜 막 10%도 안 나왔죠. 이런 거는 뭐 그래서 그 얘기야. 그냥 100만큼의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통해서 일로 바꾸고 있는데 그 중에서 효율은 20밖에 안 나오네. 효율이 안 좋네. 그럼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효율이 안 좋고요. 그 아까 우리 에너지 전환하는 효율들 이제 효율이 굉장히 뭐 안 좋다. 그럼 이제 효율을 높이는 게 좋다. 에너지를 아껴 쓰고 뭐 효율을 높여서 써야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총량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항상 쓸모없는 형태로 가니까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자동차만 놓고 봐도 이 자동차만 놓고 봐도 이 자동차는 그 우리 저 가솔린 휘발유를 쓰죠. 화학 에너지를 써요. 석탄이래. 석유. 화학 에너지. 자동차의 그 에너지원은요. 화학 에너지야. 이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뭘로 바꿨어 지금? 열로 바꾸죠. 열기관이. 연소를 시키면서 열 에너지로 바꿨어. 그럼 이 열 에너지가 뭐로 가는 거니? 그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어떤 일종의 딱 굴러가는 것만 생각하면은 운동 에너지 같은 걸로 바꾸겠죠. 운동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데 이렇게 이 열 효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실제로 여기서 100을 에너지를 줘도 80, 열 에너지가 나온 것 중에서 이게 100으로 왔다고 칩시다. 물론 여기서도 손실이 나겠지만 화학 에너지를 연소시켜서 열로 바꾸는 것조차도 손실이 나겠지만 그냥 다 가져갑시다. 100으로 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중에서 운동 가는 거 얼마냐고? 20 간다고 여기서. 이 효율이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80은 어디로 갔어? 이 100 중에서 나머지 80은 또 열로 가요. 열 에너지. 쓸데없는 열 에너지. 이건 쓸모없는 열이죠. 이건 우리가 필요한 열이었지만 여기서는 쓸모없는 열이 되는 거야.
마찰 생기죠. 이 내부 뜨거워서 그 진동 생기죠. 진동. 소리도 생기지. 소리. 뭐 공기 저항 생기죠. 마찰 다 취급하면 열로 취급하면 되죠. 또 뭐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 막 노면과의 마찰, 그 자동차 바퀴에 노면과의 마찰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기 저항에 의한 마찰, 공기와의 마찰, 그리고 자동차 자체의 진동 그 형태, 진동에 의한 마찰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보면 80이 날아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지? 거기 여기에는 또 뭐 빛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뭐 헤드라이트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전기 에너지, 소리나 오디오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100만큼의 에너지를 줘도 운동하는데 실제로 자동차가 가는데 20밖에 못 쓴다는 거야. 효율이 되게 안 좋구나. 자동차가 안 좋아요 원래 효율이. 이게 되게 효율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개선하려고 만든 게 뭐야 지금? 개선하려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그렇게 좋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기관들이 사실 그렇게 효율이 막 되게 좋거나 이러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은데 그나마 좀 좋은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다. 이거 잡종이죠. 하이브리드 뜻이. 요 자동차에다가 모터를 달아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에다 플러스 전기 모터를 달아요. 이렇게. 예전에 뭐 자동차 좀 잘 아는 친구들은 이거 알죠? 디젤 엔진 현재 쓰는 자동차가 디젤 쓰는 자동차가 있고 가솔린 쓰는 자동차가 있어. 그리고 이제 LPG 천연가스 쓰는 자동차가 또 따로 있고 LPI 엔진 쓰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거 천연가스 빼고는 두 개인데 가솔린, 디젤인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다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를 조합하는 형태. 아니면은 LPG에다 전기 모터를 조합하는 형태. 디젤은 잘 쓰지 않아. 디젤에다가 전기 모터를 달진 않거든 기본적으로.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디젤이 가솔린보다 효율이 더 좋아요. 이게 약간 연비가 더 좋아. 디젤 엔진 자체가. 대신에 디젤 발음이 안 되지. 디젤 단점하면은 뭐 진동 심하고 소리 심하고 약간 뭐 그런 거거든. 그 다음에 또 약간 더 매연 같은 거 더 심하고 얘네들이.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하이브리드 쓸 때 이 자동차가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고 또 가장 효율적이지 못하게 쓸 때가 언제냐면은 정지에서 출발할 때야. 정지에서 출발할 때. 정지 상태에서 이제 막 출발하기 시작할 때 있죠. 이때가 가장 에너지가 많이 비효율적으로 들어가. 이게 왜냐면은 자동차가 그 무겁잖아. 한 2톤 되거든. 1.5톤, 뭐 가벼운 건 1톤도 있는데 보통 SUV 이런 거는 2톤 정도? 1.8톤 이 정도 나가는데 그 정도의 무게의 자동차가 멈춰 있다가 출발하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이때. 근데 가솔린은 초기에 이 구동하는데 토크가 안 좋아가지고, 토크라는 거는 이제 굴리는 그 돌림 능력이야. 토크가 안 좋아가지고 되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근데 디젤은 초기 토크가 되게 좋거든. 그래서 조금 에너지 연소시켜놔도 토크가 되게 좋아가지고 잘 굴릴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돼가지고 초기에 출발하는데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이때 에너지를 좀 많이 쓰니까 이 구간을 전기 모터를 쓰자. 이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를 쓴다는 얘기는 뭐 당연히 충전이 돼 있겠죠. 배터리가 있겠죠. 여기 안에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이걸 충전된 에너지를 갖다가 초기에 구동할 때는 모터를 쓰면은 어차피 배터리라는 걸 계속 충전할 수 있거든. 얘는 연료를 쓰지만 얘는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안에다가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감속할 때 충전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결국 다 쓰자. 이걸로 다 써야겠네. 그 출발할 때는 이제 에너지 소비가 크다. 에너지 소비가 크니까 이때는 전기 모터를 쓰자. 효율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놓으면은 그냥 가솔린만 썼을 때보다는 일단 효율이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그 출발할 때는 에너지 소비가 크기 때문에 전기 모터를 쓰면은 이 전기 모터에서 에너지 소스는 배터리거든 지금. 배터리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겠죠. 배터리에서부터 화학 에너지를 이제 이용해서 전기를 써서 모터를 구동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정속 주행할 때 있지. 정속으로 주행을 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이때는 뭐 2개 다 써도 되고 아니면 가솔린만 써도 상관없어. 크게 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야. 정속 중일 때는 뭐 그냥 가솔린 쓸까? 가솔린을 쓰는 형태 또는 뭐 여기다 뭐 전기 모터를 써도 상관없죠. 이거는 사실.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 그래서 이제 저속 구간, 속도가 느릴 때는 전기 모터 쓰다가 뭐 속도가 60 이상 빨라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가솔린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죠. 요즘은. 그다음에 이제 감속될 때 있잖아. 감속. 속도를 느리게 할 때. 즉 브레이크를 밟을 때죠.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그 브레이크 장치에다가 발전기를 달아놓죠. 발전기를 달아놔 여기다. 뭐 조그마한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발전기를 달아놔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죠. 여기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이 충전시켜놓은 에너지를 또 다시 한번 출발할 때 쓸 거니까 또. 그러니까 이걸 계속 얘네들 반복하잖아. 어차피 자동차라는 거는 뭐 빠르게 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멈추고 다시 출발하고 멈추고 출발하고 이걸 반복할 거기 때문에 이거 할 때마다 계속 멈춘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손실시키는 거잖아. 없애는 거잖아. 그 없애는 에너지 자체를 약간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돌려서 발전기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해가지고 그거를 좀 출발할 때 쓰면은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 뭐 한 10에서 20까지 더 좋아지죠. 이런 거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자동차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됐죠? 뭐 감속되는 것도 있고 이제 거기 보면 오르막길 올라갈 때 두 개 다 쓰겠죠. 그다음에 뭐야 또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또 브레이크 밟아야 되잖아. 내리막길 내려갈 때 브레이크 밟아야 되고 브레이크 밟으면 또 배터리 충전되겠고. 배터리 충전 원리는 너네 그런 거 막 보면은 그 자전거 같은데 그 브레이크 잡을 때 그 브레이크 밟으면서 쭉 이 패드가 이제 링 같은 걸 잡아주잖아. 잡아주면서 이 잡는 부분에다가 발전기를 달아서 롤러 같은 거 달아가지고 돌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부하를 걸죠. 부하. 그 제동 장치 같은 거 할 때 그 강력한 저항을 가진 그 롤러 같은 걸 설치하면은 얘가 이제 강제적으로 회전이 되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를 멈출 때. 그때 이제 롤러 돌아가서 이제 터빈 같은 거 만들어 돌리는 거야. 그렇게 돼요. 요거 열 효율 학원버스? 학원버스가 뭐지? 학원버스 뭔데? 열 효율 계산할 때 Q1을 화학 에너지로 잡는 게 아니라 화학 에너지로부터 상관없어. 이거는 어차피 열이거든. 열로 잡아요. 열로 잡으세요. 열기관이니까 열 에너지를 이제 바꿀 거니까 열로 잡아놓으세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여기서 화학 에너지 연소시켜서 열이 나오는 거니까 열로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 대형 버스가 진짜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대형 버스 진짜 최악이야. 열 효율이 엄청 안 좋아. 그 대형 버스가 나 버스 운전하고 알죠? 나 경찰 버스 운전했잖아. 여기서 그래서 나 버스 정비도 하고 막 다 하거든 그냥. 물론 공업사 가서 하는데 그런 거 뒤에 엔진 보고 막 하잖아. 그러면은 버스가 의경 버스들 이런 거는 되게 무거워. 10톤이 넘어가 무게가. 그 안에 장비들 많이 실어놔가지고 그거 진짜 엄청나요. 디젤 쓰는데 장난 아니야. 그리고 뭐 매연도 많이 나오고 버스들은 좀 안 좋지. 연비가 안 좋아요. 그런 연비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뭐 연비 당연히 안 좋고 환경적이지 못하죠. 디젤 쓰는 애들 보통 약간. 그래서 디젤 같은 거 자꾸 규제하잖아. 이거 디젤 엔진들은 자꾸 막 규제를 좀 해요. 많이. 그래서 이제 뭐 디젤은 사실 대형 선박이나 이런 데 많이 쓰잖아. 이런 거는. 자동차로 쓰긴 조금 그렇죠. 천연가스 버스는 그래서 좋지. 버스는 천연가스를 그래서 많이 써요. 지금 시내버스 다 바꾸고 있잖아. 바꿨죠. 바꾸고 요즘 시내버스를 다 천연가스 버스 쓰잖아. 그리고 이제 전기, 수소 에너지 버스도 많이 쓰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자동차의 열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 같은 거는 애초에 전기 자동차죠. 내연기관이 없어. 아예 이런 그 연소기관이 아예 없어요. 그냥 모터랑 배터리만 가지고 구동하는 거니까 이 하이브리드에 속하진 않아.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는. 그리고 또 그 요새 현대차에서 보면 수소차 나오거든. 수소 연료 충전해 가지고 쓰는 거. 그것도 수소도 이제 약간 연소는 있지. 연소는 있는데 그게 가솔린 들어가나 모르겠네. 그것도 하이브리드인가? 수소 에너지? 수소차가 하이브리드인가? 그건 모르겠네. 하이브리드인지는. 뭐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이브리드를 쓰는 이유, 그다음에 그 자동차의 열 효율, 뭐 이 정도 체크를 같이 묶어가지고
정리해 놓으시고 그 교재 보시면은 교재 4페이지에는 자동차에서 버려지는 에너지 파트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고 그 뭐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서 1등급, 5등급 나눈다. 뭐 이 정도는 체크하시면 되겠고 넘어가 보시면은 5페이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있지. 요거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거기 나와 있는 거 뭐 출발할 때, 정상 속력 갈 때, 가속될 때, 오르막 갈 때, 뭐 내리막 갈 때 이럴 때 정지할 때까지 해가지고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들을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때 그 특히 이제 브레이크 잡을 때, 감속할 때, 발전기 이용할 때 배터리를 충전해가지고 이 배터리를 충전시켜가지고 요걸 가지고 다시 모터를 돌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이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 열 효율에 대한 문제가 아마 출제가 많이 될 거예요. 요게 거의 요 파트는 이게 핵심이죠. E는 Q1분의 W. 근데 이거 좀 변형시켜 놓으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일단 열 효율은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 W 자체가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Q1-Q2로 쓸 수 있잖아. Q1분의 이렇게 되죠. 얘는 다시 쓰면은 1-Q1분의 Q2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 효율 구하는 식은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알아봅시다. 이렇게 같이 여기까지. 그래서 요 전체를 우리가 열 효율을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어려운 식도 아니고 문제 자체도 계산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얘네들은 되게 단순한 식이에요. 그냥 E는 Q1-Q1분의 Q2. 그래서 이제 이거 많이 쓰는데 내가 요걸 많이 쓰는데 1-Q1 Q2잖아. 그럼 이제 봐봐.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열 효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연력학이 어딨어? 100%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열 에너지를 1로 바꾸는 게 100%가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는 거는 자 봐봐. 열 에너지를 1로 바꿀 때 100%를 만들고 싶으면은 1-Q1분의 Q2 값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네. Q2가 0이 되면 돼요. 맞지? 근데 Q2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고온에서 열이 저온으로 무조건 흘러간다 했잖아. Q1에서 100을 줬는데 Q2가 0이 돼버렸어. W가 100이 된 거야. 그럼 Q2 저온부 쪽으로 열이 안 흘러간 거잖아. 그럼 불가능하죠.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안 돼요. 그럼 Q1이 무한대가 되면 되잖아. Q1이 무한대면 뭐 열 효율을 왜 계산해? 무한대인데 굳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무한대가 되겠어? 불가능하죠. 열기관의 열 효율은 그래서 100%가 될 수 없다. 절대적으로 없다. 무조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의 세트를 더 추가를 시켜 놓읍시다. 봐봐. 자, 이거의 부가적인 이야기 첫 번째, 열 에너지를 1로 바꾸는 게 100%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 이상적인 열기관을 만들었어. 이상적인 열기관이야.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이 이상적인 열기관은 이름이 있어. 카르노 기관이라고 해. 프랑스의 과학자 카르노란 사람이 만들었던 기관이에요. 이상적이야. 이상적이면 현실에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불가능해요. 이상적이니까 못 만드는 거야. 마찰도 무시하고 저항도 무시하고 다 무시해버리니까 이상적인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어. 그럼 이 이상적인 열기관은 열 효율이 100%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상적인 열기관. 얘도 100이 안 돼요. 아무리 이상적이어도 열기관의 열 효율이 100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거 아무리 해봤자 70이 안 나올 거야. 이거 60 정도? 이 정도 될 거거든. 한 70%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나? 이 정도 이게 안 돼요. 이거보다 낮을 거야 아마. 우리가 실제로 만들 수 없는 열기관, 이상적인 열기관조차도 7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해도 열 효율을 이렇게 높일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꿈을 꿔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 이상적으로 가도 불가능한 거니까 완전히 불가능, 절대 불가능. 됐죠? 요게 하나가 있어요. 이상적인 열기관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2번. 자 그러면은 1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보자. 바꿀 수 있다. 그죠? 1을 열로 바꿀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전열기라는 게 전열기.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바꾸는 거. 난로 같은 거. 헤어드라이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1 에너지를 열로 바꾸자. 그럼 얘는 100%가 될까 안 될까? 1을 열로 바꾸는 거는. 얘는 가능해요. 가능.
일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건 또 가능하다. 이거 왜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어쨌거나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보면은 쓸모없는 형태의 에너지가 나오죠. 그게 뭐야? 열. 최종 단계에 쓸모없는 에너지는 열이에요. 그럼 일을 열로 바꾸는 자체는 어차피 일을 열로 바꾸는 과정상에서 열이 또 나오거든. 쓸모없는 형태니까 이게. 그러면서 열도 나오고요. 바뀌어서 나오니까. 그럼 이거는 100%를 만들 수가 있죠. 다 동작만 시키면 열로 갈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얘는 100%가 가능하다. 이 정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죠. 다시 자,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이 엔진, 열 기관은 100%로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상적이어도 불가능하다. 이상적인 열 기관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반면에 일 에너지를 열로 바꾸는 거는 100%로 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됐죠. 이렇게 해서 뭐 기본적인 주요 내용은 다 끝났고 뒤에 우리 에너지 제로하우스 남았죠. 에너지 제로하우스 남았고 하이브리드는 무거워지면 그만큼 또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무거워지는 것만큼 효율이 떨어지는 거 맞거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좋아. 그거 하이브리드 추가해가지고 조금 무거워지는 것보다 그래도 이제 효율이 좀 더 좋아져요. 그래도. 자, 이제 내가 2개 정도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됐죠? 지워도 되겠죠? 열기관, 열효율 구하는 거는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요거 중요합니다. 열효율을. 이 열효율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현재 수능에도 나와요. 물리에서. 수능 기출이 나온다는 얘기는 너네가 학교에서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수능 기출 문제들이 있으니까. 열효율 구하는 문제들은. 그래서 지금 이 법칙 얘기해준 거 이 정도만 얘기해주면 충분해요. 열역학 이 법칙은. 원래 이 법칙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물론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은 쉬운 내용들이어가지고 자, 그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서 에너지 제로하우스 사실 뭐 이렇게 막 되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는데 얘는 학교 교과서도 참조해서 보세요. 이거는 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보시고 뭐 액티브 제로하우스, 패시브 컨셉만 좀 잘 비교해서 알면 될 것 같아. 액티브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생산하죠. 얘는 패시브는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거죠. 목적 자체가 좀 달라. 액티브는 좀 소소하게라도 조금만이라도 내가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자. 전기 에너지에 의존한 그 공급되는 것만 의존하지 말고 여기에는 뭐 풍력 발전이라든지. 근데 풍력 발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거기 태양광 아까 얘기했던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런 것들 뭐 이거 설치하자.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풍력 발전도 효율이 막 뭐 우리 풍력 발전기 봤지? 그 강원도 막 산간지방 가면 엄청 크게 있잖아. 그런 애들도 효율이 별로 안 나오는데 우리가 집에다가 풍력 발전기 달아봤자 뭐 얼마나 크게 달겠어. 뭐 조그맣게 달 건데 그거가 그렇게 큰 에너지를 보탬을 주지는 않을 거고 그 태양광이나 태양열 정도가 이제 좀 의미가 좀 있을 거야 우리한테는. 그리고 지열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지열 발전이 뭐 우리가 지금 화산지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에너지가 나와봤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 그나마 그냥 한 온천 정도? 온천 따뜻한 물 나오는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지열 발전 쪽에서 진짜 터빈 돌려가지고 발전하고 이런 경우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그 환경상에서는 좀 불가능하고 또 뭐 있어 거기에 이게 다죠. 이게 얘네들은 에너지를 좀 약간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쓰자. 그러니까 화석연료 같은 거 써가지고 뭐 매연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전기 에너지를 조금씩 만들어서 좀 쓰자 이런 개념의 제로하우스가 액티브 제로하우스고요. 패시브가 좀 이제 아마 잘 나올 거야. 패시브가. 액티브는 별게 없어요. 패시브는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삼중창 그러니까 얘는 단열재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단열이라는 거는 열을 차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열 못 들어오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열도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단열재를 많이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열 교환기라는 게 있어. 열 교환기.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부에서 열을 교환시켜요. 열 교환기. 그러니까 열을 나갈 거를 이제 붙잡아 가지고 내부를 돌게끔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따뜻한 쪽으로 따뜻한 쪽에 차가운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마찬가지야. 또 다른 쪽으로 돌려버려요. 그냥 이걸 같은 말로 그래서 열회수기라고도 해. 열회수. 열회수. 그런 거죠. 우리가 뭐 겨울철에 따뜻한 물로 난방을 했어. 난방을 하고서는 난방을 하고 난 물은 식어서 뭐 버리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것들을 거기서 따뜻한 물에서 열을 뺏는다든지, 온수를 이용해서 샤워를 했을 때 그 샤워를 하고 나온 물들, 따뜻한 물들, 그 중에서도 그냥 흘려버리면은 이게 이제 그 에너지 손실이니까 거기서 다시 열을 또 뺏어와요. 그러니까 물을 차갑게 만들어서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열을 회수하고 교환시켜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내부에서 열을 돌게 하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뭐 폐열 교환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폐열, 쓸모없이 버리는 열들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차양 시스템, 채광, 자연 채광 이런 거, 자연 채광, 남향 뭐 이런 거 있잖아. 남향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채광을 잘 되게 하면은 통유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많이 들어와가지고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겨울철에. 여름철에는 또 차양을 잘 시켜가지고 햇빛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그리고 환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뭐 공기 흐름이 잘 원활하게 일어나니까 좀 더 쾌적하게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니까 뭐 크게 어려운 얘기 없을 것이고, 교과서 한번 보시고요. 학교 수업했던 내용 보니까 뭐 있었더라 또? 빗물 저장소? 막 이런 거던데. 빗물 저장소? 빗물 저장소. 빗물 저장해서 쓰자. 생활용수로 쓰자. 이런 거지. 뭐 변기물 내릴 때 이걸로 써서 하고, 뭐 그런 것들. 이게 이 패시브는 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딱 너네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크게 무리는 없을 정도로 어려움은 없을 건데, 또 혹시 이제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내신 때 우리가 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전등 에너지 효율도 있네. 전등 에너지 효율. 그 당연히 우리 LED 쓰는 게 효율 훨씬 좋은 거 알죠? 백열등보다. 백열등은 옛날에 그 주황색 전구 그런 건데, 이거는 빛이 나가는 것보다 열로 나가는 게 더 많죠. 거의 난방기구 수준으로 에너지 딱 쓰면 엄청 따뜻해 뜨거워지잖아 이게. 그런 거 쓰다가 에너지 효율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제 형광등 쓰죠. 지금 형광등. 우리 CFL이라고 하는 이 형광등을 쓰는데 얘가 효율이 좋아. 수명도 길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이제 LED. LED가 이제 거의 수명 엄청 길고 효율 엄청 좋죠. LED는. 체크만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데, 연구기간. 이것도 간단하게 합시다. 연구기간. 연구기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1종 연구기간과 2종 연구기간이 있는데, 뭐 그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 연구기간 말 그대로 동작 자체를 구동력이 무한하게 된다. 뭐 무한동력 이런 얘기거든. 무한동력. 그 이제 그런 거죠. 뭐 바퀴 이렇게 수차, 물레방아 같은 거, 터빈 같은 역할 하는 거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이제 막 돌려요. 얘를 이렇게 해서 쭉쭉쭉 만들어가지고 이제 물이 막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거야. 물이 막 떨어져가지고 얘를 막 돌려요. 회전되겠죠, 얘가. 돌아가면서 이 회전하는데 여기다 뭘 달아놓냐면은 발전기를 달아놔. 전기에너지 만들겠죠. 발전기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모터가 연결되어 있어. 펌프가 뭘 하냐면 이 물을 끌어올려요. 이렇게 펌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뭐 그 수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쭉 담겨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물이 이렇게 담겨져가지고 이제 물레방아가 막 돌아가는 거야. 물레방아 돌아가면은 얘가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하지. 그러면서 이제 수차를 돌려요. 발전이 되겠지. 전기 에너지가 생산돼요. 이 생산된 전기 에너지로 펌프를 돌려요. 펌프가 물을 또 끌어올려요. 그 물이 또 내려와요. 이렇게 무한 반복하겠죠. 굉장히 이상적이죠.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이걸 이거 되게 좋은데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안 돼. 못 그려. 야, 이거는 그냥 그림을
아니 그냥 이거 안 그려도 돼. 그냥 난 되게 대충 그린 건데. 이건 극사실주의가 아니야. 생각해봐. 간단하게 그렸어요. 하여튼 이런 게 있잖아. 이거 보면은 딱 뭐가 떠오르니 우리 가능하지 않겠다는 건 알겠죠? 불가능하다. 이거 혹해가지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혹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 진짜로. 진짜로 혹해가지고 하는 사람 많은데 뭐가 안 되냐? 어느 법칙에 위배가 될까 이게 지금? 그림 잘 그리지. 그림 이거는 이제 원래 물리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려야 돼. 하여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가 되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가 돼. 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가 되니? 얘가 전체 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에너지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뭐를 고려 안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마찰을 고려 안 하잖아. 지금. 마찰을 고려 안 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마찰에 의한 열 손실이 발생하겠죠. 무조건 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마찰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돌아가는 과정상에서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고 그 마찰열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될 거야. 계속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이용하는 형태의 에너지는 없어지는 거죠. 점점. 열 에너지로 자꾸 빠져나가니까. 얘네들이 이용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줄어든다. 자꾸 쓸모없는 형태의 에너지가 전환되니까. 이것도 에너지 전환이잖아. 얘 운동 에너지, 회전, 전기 에너지, 물의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게 계속 에너지가 전환되고 있는 이 사이클 속에서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고 열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용 가능한 전체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얘가 이제 언젠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게 있어. 옛날에 이거 가지고 사기친 애들이 있죠. 프랑스, 독일인가? 어디 그 나라에서 이런 것도 본 적 있을 거예요. 수차, 그 수레, 이렇게 역학수레 같은 거. 이런 수레는 아닌데, 그때 했던 거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수레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구슬을 이제 다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구슬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막, 어떤 느낌인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이게. 여기 들어가진 않고,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우리가. 얘를 이제 한번 돌려놓으면 막 무한히 굴러가는 거야.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구슬이 이제 떨어지는 그 자꾸 어떤 그 관성적 요소를 이용해서 얘가 한번 돌아가면 막 돌아간대, 계속. 이거를 실제로 사기를 친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장치 만들어 놓고서는 옛날에는 이제 그 과학자들이 후원 받잖아. 귀족들한테. 그런 왕족이나 귀족들한테 후원 받아가지고 연구비 지원받고 막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거 이제 딱 개발해가지고 이거 연구한다. 이제 그래서 이거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해가지고 사기를 쳐요. 사기를 쳐가지고 한 며칠 동안 이게 굴러갔다고 돼 있거든. 근데 이게 며칠 동안 굴러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마찰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근데 이거 한 방에다 가둬놓고 한 3일, 4일 동안 있었더니 계속 굴러간대. 계속 굴러갔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굴리고 있었죠, 이거. 난쟁이 같은 짜끄만 사람이 이 장치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장치 안에 이렇게 이제 세워놓은 스탠드가 있으면은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기기장치 만들어가지고 굴리고 있었대요, 계속.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옛날에. 별로 안 됐을 때야. 그걸 아까 제가 민준이한테 얘기해줬던 거 있지? 뭐더라? 무슨 기차가 물 같은 걸로 간다 그러나? 그런 걸로 사기치고 막. 일종 연구기관, 이런 게 있어요.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이종 연구기관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배가 있잖아.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배가 앞에서 물을 흡수해. 이렇게. 물을 쭉 들이마셔요. 물을 들이마셔서 바깥쪽으로 물을 보내는 거야. 단순하게. 물을 들이마시고 바깥으로 보내.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 첫 번째 들어마신 물과 두 번째로 나오는 물 사이에는 얘가 온도가 조금 높아요. 얘는 온도가 좀 낮아져. 온도를 낮춰서 보내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은 조금 심하게 과장하면은 얘를 얼음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알다시피 물이 얼음으로 가면서 열을 방출하죠. 얼음이 열을 흡수해서 물로 되잖아, 상태 변할 때. 그러니까 이제 좀 과장해서 얘를 얼음으로 바꿔버리면은 얘가 여기서 열 에너지가 방출돼 나올 거 아니야. 이 얼음으로 가면서 열을 뱉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그럼 이 뱉는 열을 가지고 배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지? 물이 이제 쑥 들어와, 온도가. 근데 물을 들여 마셔서 바깥으로 내보낼 때는 온도를 낮춰서,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열 에너지를 뺏는 거죠. 뺏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배가 굴러간다. 이제 동작한다. 그러면 얘도 이제 무한 동력이다. 배가 영원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 법칙에 위배가 되죠. 에너지 이 법칙. 연력학 이 법칙에 위배가 된다. 왜 이 법칙에 위배가 되니? 뭐 열이 스스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는 가는데 낮은 놈이 더 낮게는 못 가잖아. 그러니까 물이 과장해서 말을 하면은 물이 스스로 얼음이 될 수는 없죠. 물이 가만히 있다 지가 스스로 열을 뱉어버리고 갑자기 자기가 얼음이 돼버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런 일이 불가능하니까 에너지의 방향성 얘기죠. 이것도 결국 에너지의 방향성. 에너지는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맞는데 그게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흘러가지 얘가 더 저온이 되거나 이게 말이 안 되죠. 진짜 막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에너지 흡수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뜨거운 물체랑 차가운 물체가 맞닿았는데 뜨거운 물체는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물체는 더 차가워져. 그럼 불가능하죠.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두 개를 붙여놨어. 그랬더니 고온의 물체는 저온의 물체로부터 열을 뺏어가지고 고온이 온도가 더 올라가고 저온이 온도가 더 낮아지는 거야. 뭐 불가능하죠 이거는. 그치? 그래서 열 에너지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흘러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온도가 높아지고 얘가 온도가 낮아지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완전 에너지 뺏는 거냐.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막 딱 손 잡았더니 막 에너지 흡수해가지고 쫙 뺏어가는 거. 이런 거 말이 안 되지. 불가능한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1종 연구기관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시키는 거고 2종 연구기관은 에너지 방향성이 위배된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3일 동안 참고 있었대 그거. 그래서 얘는 이거 만든 사람 누군지 이거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름이 있어. 오펠리우스인가? 뭐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사기치고 다녀서 좀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좋게 살다 죽었다 그랬나? 뭐 하여튼 그랬대 얘는. 자석 2개 달려